로베스피에르의 혁명의 탄생. 루이 16세.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했던 루이 16세는 1791년 이후 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 프랑스가 패할 경우 자신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만 루이 16세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왕, 대신들, 장군들은 전쟁 중인 국민을 공개적으로 배신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차라리 다른 부대들을 보호함으로써 가장 애국적인 부대들이 학살당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그들은 작전을 지연시키고 굶주리고 자유를 잃은 민중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타협에 의한 평화를 바라게 될 때까지 궁극적인 승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지무리아의 지안슬리는 1792년 9월 발미 전투의 승리를 당통의 지안슬을 생각합니다. 그때 민중은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려고 양보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조금씩 파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소셜리즘이다. 그리고 여기서 로베스피에르는 라파에트를 겨냥해 장차 총재정부 1799년부터 직면할 피슈구리냐 보나파르트냐라는 딜레마를 발견한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는 군지휘관들이 나라의 운명의 중재자가 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파를 우세하게 만든다. 만일 그들이 카이사르나 크로멜이라면 그들은 스스로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개성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면 권력을 자기 주인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의 제1의 시종이 된다는 조건하에 그가 전제 권력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피슈그리, 장 샤를 피슈그리 1761년부터 1794년 라인강 주둔군 사령관으로 홀란드를 정복하고 이듬해 4월 파리 주둔군 사령관이 되었다. 라인군으로 돌아온 후 왕당파와 협상하다 총재정부에 의해 해임됐다. 1797년 봄 500인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쿠데타가 일어나 기아나 유형을 선고받았다. 유영지에서 탈출하여 영국으로 망명하였다가 1804년 2월 프랑스로 돌아와 보나파르트 음모에 참여하였으나 6월 28일 체포된 후 독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년부터 1821년 코르시카 출신의 소기족 출신, 코르시카의 소기족 출신, 1793년 12월 영국군에 함락된 툴롱 탈환에서 포병 장교로 공을 세웠으나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자코뱅으로 지목되어 수감됐다. 1796년 이탈리아 방명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여러 차례의 승전으로 명성을 얻었다. 1798년 이집트 원정길에 올랐으나 1799년 10월 비밀리에 귀국하여 브리메리 18일의 쿠데타 1799년 11월 9일로 권좌에 올랐다. 1802년 민중투표로 종신 통령이 되고 1804년 황제가 됐다. 루이 16세, 나르본, 그리고 라파에트가 침략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은 전쟁을 주창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 전쟁을 꾸미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민은 무적이 되리라고 말한다.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그 국민에게 합류하리라고 한다. 나폴레옹은 이때 당시 되게 젊었었네요. 두 가지 시점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브루스를 경계한다. 이 부분은 길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로운 사람들 또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데이 자유가 제공하는 모든 능력을 언제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을 위해 동료 시민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싸울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모든 지휘관은 동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싸워야 하므로 시민들을 배신할 수 없고, 만약 배신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낯선 나라에서 전쟁을 수행하면 이 모든 장점들은 사라질 것이고, 가장 자유로운 땅은 가장 불길하고 가장 음험한 술책에 노출될 것입니다. 운명의 별개에서 김우리애가 꾸민 인물을 생각하면 된다. 그때 국가의 운명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군대, 한 명의 장군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사람들은 벌써 3세끼가 황제들, 술탄들, 교황, 그리고 국왕들의 궁전에 꽂혀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왕좌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자유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전제정에 속박된 어리석은 민족들이 자유를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진전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악한 정부는 민중들의 편견, 습관, 교육에서 강력한 기반을 발견합니다. 전제정은 심지어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켜 그들로부터 찬양받는가 하면 또 애초부터 자유를 의심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만듭니다. 정치가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엉뚱한 생각은 무력 개입만으로 얼마든지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자신의 법률과 헌법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장한 포교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과 신중함이 주는 첫 번째 충고는 그들의 적이나 격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략은 입헌 사상을 싹트게 하기보다는 루브와 마르키스 루브와의 팔라티나 파괴의 기억만을 일깨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민중들은 우리의 헌법보다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혁명의 결과들을 외국 국민들이 느끼도록 만들기에 앞서 우리의 혁명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기도 전에 그것을 그들에게 주려는 것은 우리의 예속과 전 세계의 예속을 더 단단히 굳혀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다행스러운 상황이 겹치면서 이 혁명이 서서히 도래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경우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의 족쇄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인권선언은 결코 모든 인류를 동시에 비추는 햇빛이 아니며 모든 왕자를 동시에 내리치는 벼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이 이후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현재의 징후들이 예고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은 귀족, 성직자, 부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군주의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일에서 민중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그들 귀족, 성직자, 부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에야 그들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혁명을 출발시킨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등법원 판사들, 귀족, 성직자, 부자들입니다. 이어 민중이 출현했습니다. 부자들은 민중이 주권을 회복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적어도 혁명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시작한 것은 그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들의 저항과 잘못된 계산이 없었더라면 국민은 여전히 전제정의 멍에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도덕적 진실에 따라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전 유럽의 국민들에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조 팔라티나 파괴 1679년 루이 14세는 육군 담당 국가비서 루브아 후작의 충고에 따라 독일 라인강 유역의 팔라티나 백장령을 침입하여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국민은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또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라가 반혁명의 음모로 약화되고 반혁명적 대신들에 의해 통치되는 상황이다. 만일 특권층의 음모를 분쇄한다면 그 국민은 다른 국가가 그 국민을 공격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재고해 볼 만큼 강력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똑똑하다 로베스피에르. 내가 전쟁을 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들을 굴복시킵시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외부의 적들이 존재한다면 그 적들을 무찌르러 진군합시다. 자유를 얻는데 불가피하다면 국민은 결코 전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자유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평화를 원합니다. 국민은 자유와 헌법을 보호한다는 고시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그것을 소멸시키려는 모든 전쟁 계획을 배격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어떤 전쟁인가이다. 다른 국민에 대한 한 국민의 또는 다른 왕들에 대한 한 왕의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혁명의 적들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 적들 중 그 수가 가장 많고 가장 위험한 적들이 코블렌츠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나도 친구들이 나를 준비해. 코블렌츠로 달려가기에 앞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춥시다. 브레스가 부르죠. 당신은 악의 본부가 코블렌츠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파리에는 없습니까? 코블렌츠와 여기에서 멀지 않은 다른 곳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까? 진짜 코블렌츠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투리어 주교구에 코블렌츠는 자유에 대적해 극단적인 음모를 채택하는 땅들 중 하나이며 그 음모의 본거지 중심 지도자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두운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논고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브리소에 대해 불신이라는 끔찍한 상태에 대한 브리소의 언급에 대해 그리고 민중이 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가차없이 이어진다. 우리를 통치하는 초기 접자들 앞에서 어떤 경계를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215쪽 불신은 민중의 권리의 수호자입니다. 불신과 자유라는 심오한 감정의 관계는 질투와 사랑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질 중 불신이 유일하게 당신에게 결여된 자질이라는 점을 염려하십시오. 조금씩 생각이 다른 특권층 인사들이 한결같이 전쟁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의도도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행복에 감탄하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적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궁정과도 대신들과도 온건파와도 대립하지 않으면서 불신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수월할 운명이 없군요. 애국심의 길이 당신에게는 참으로 쉽고 유쾌한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장애물과 적들을 만나고 함께 시작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그리고 고백하건대 내가 이 길에서 대신들, 특권층, 온건파로 둘러싸여 있다면 나는 매우 나쁜 동행들 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전재정과 전세계의 특권층에 대해 당신이 연단에서 거둔 신속한 승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중이나 자유의 강림이 우리에게 제안된 그 계획을 지휘합니까? 아닙니다. 그 계획을 지휘하는 것은 궁정과 그 장교들, 대신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모든 계획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당신은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배반당하면 민중이 거기에 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가리키는 공기가 드물고 불확실하며 극단적인 치욕책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지 않습니다. 민중의 권리와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그들을 잠시 잠재운 뒤 수세기 동안 사슬로 묶어놓았을 때에도 모든 자유로운 나라의 민중은 존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이 수도 안에서 민중의 피가 흐르고 1998년 7월 17일
그에 대해 아무런 보복이 없었을 때에도 민중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려면 나를 보니 시험도 나를 쓰여 학살 전략할 길을 오지막 군대 사용관의 증명한 직군이란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로베스피에르가 제시하는 조치들은 무엇인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제작하고 국민방위대를 무장시키고 창으로라도 민중을 무장시키고 대신들을 감시하여 죄를 짓는 자들을 처벌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온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동적인 성직자들을 처벌하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망명귀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들이 1791년 12월 18일 로베스피에르가 구상하였고 일단 전쟁이 선포되면 상황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1791년 12월 18일 브리스는 즉각 로베스피에르에게 답변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혹독한 타격을 입은 만큼 답변을 준비하는 데 10여일이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에 평화파는 로베스피에르의 주도 아래 더욱 강해졌다. 비오바렌, 당통, 앙뚜앙, 상테르, 안토니 조셉 상테르 1752년부터 1809년 파니스가 자코벤 클럽에서 그를 지지했다. 데물랭, 푸이동, 프랑스 파니온, 에베르, 고르사스, 오두인이 자신들의 신문에서 그를 정력적으로 지원했다. 평화파는 명백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전쟁에 반대하는 고립된 항의 대신 총체적인 운동이 출현했다. 파니스 에띠앙장 파니스 1757년부터 1830년 파리 출신의 변호사, 국민공예 의원 에베르 자클린 에베르 1757년부터 1794년 언론인 주로 파리 샹킬로트를 대변하는 글을 썼다. 그의 추종자들을 에베르파라고 불렀다. 1792년 8월 10일 이펑군주제를 무너뜨린 봉기의 계획을 도왔으며 비기독교와 운동에 앞장섰다. 가난한 사람들을 궁지에서 구하지 못한다고 국민공예의 공안위원회를 탄핵했다. 민중봉기를 촉구하던 중 1794년 3월 공안위원회에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그를 처형함으로써 혁명정부는 샹킬로트의 지지를 잃게 됐다. 보르사스, 안토니 조셉 보르사스 1752년부터 1793년 언론인이자 정치가 1789년 베르사유 신문을 창간했다. 브리스는 12월 30일 답변을 겸한 연설에서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로베스피에르의 결정적인 논거들에 대해 매우 무기력하게 답했다. 그의 전전 정책에서 경제적 동기가 더 명료하게 드러났을 뿐이었다. 그는 이미 29일 입법의회에서 전쟁의 필요성을 우리의 재정과 공적인 신뢰를 재확립하기 위한 국민의 선행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한 바 있다. 30일 자코벤 클럽에서 그는 대안을 내놨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공적인 신뢰와 번영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다면 결국 배신자들은 그 죄가 드러나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배신, 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녕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7월 16일 오를레앙파의 청원 이후 브리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전쟁은 루이 16세와 페앙파의 반역을 폭로할 것이다. 그 점에서 그는 그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민중이 거기 있다. 곧 총알바지이자 공기의 인적 물자로서 민중이 거기 있을 것이다. 특히 필립 오를레앙이 루이 16세를 대체하고 브리스를 수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브리스와 그의 정파가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두 번째 단계, 즉 사업가 부르지아지는 궁극적으로 소멸할 봉건제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면서 대륙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사업가 부르주아지, 부채제 시기 부르주아지의 다수를 차지했던 법률가된 자유, 전문직 부르주아지와 구별해서 사용하는 용어. 그것은 공상과 예언이 뒤섞인 개혁이었다. 브리스는 양자를 결합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와
루이 필리프의 부르주아 군주정의 윤곽을 미리 제시했던 것이다. 아마도 브리스는 그의 개인적인 야심에서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이미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자코뱅들을 혁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정부주의를 설교한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지롱드파가 18개월 동안 산악파에 대해 끊임없이 사용할 무정부주의라는 비난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그것은 독재에 대한 비난과 결합할 것이다. 3일 후 로베스피에르는 1792년 1월 2일에 연설로 브리스에게 답하기 시작했고 11일의 연설이 그 뒤를 이었다. 그는 브리스의 연설문을 반박하기 위해 그것을 매우 면밀히 읽었다. 따라서 그가 브리스가 자인한 경제적 목적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토론을 경제적 차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일관되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치적 토론은 이보다 더 치열한 적이 없었다. 또한 예를 들어 1월 11일자 연설의 말미에서처럼 로베스피에르가 이보다 더 유창했던 적도 없었다. 웅병과 로베스피에르가 무미건조하고 단조롭다는 전설을 폐기하기 위해 수천의 청중들이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도록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기 위해 여기에서 그 연설을 길게 인용한다. 자주